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염라대왕의 셋째 딸. 꼬불꼬불한 산길 언덕 아래에 조그만 옹달샘이 있었답니다. 옹달샘 가에는 수양버들 한 그루가 서 있고 수양버들 앞에는 선녀처럼 예쁜 연어 아가씨가 바가지를 들고 서 있었지요. 연어 아가씨는 고개를 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한 바가지씩 떠서 목마름을 덜어주고 있었어요. 여보게들, 우리 고개로 가서 예쁜 아가씨가 떠주는 샘물을 마시세. 마을 총각들은 앞을 다투어 옹달샘으로 몰려갔지요. 저 아가씨는 선녀야.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는 하늘 아래 없을 것이야.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를 아내로 맞을 순 없을까? 연어 아가씨를 한번 본 마을 총각들은 모두들 연어 아가씨에게만 정신이 팔려서 농사를 짓지도 않고 날마다 고개로 가서 샘물을 얻어 마셨지요. 농사철이 되어도 일을 할 사람이 없어 마을마다 큰 걱정이 생겼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을 원님에게 딱한 사정 이야기를 하였지요. 사또, 큰일 났습니다. 우리 마을 총각 녀석들이 모두 여우인지 귀신인지 모르는 처녀에게 홀려서 일은 하지 않고 샘물만 마시러 가니 큰일이 났습니다. 사또님께서 마을 총각들이 샘물을 마시러 못 가게 해 주십시오. 사또는 포졸들을 시켜 연어 아가씨를 잡아오게 하였어요. 죄인은 고개를 들러. 사또 앞에 꿇어 엎드린 연어 아가씨가 고개를 들었지요. 연어 아가씨를 본 사또도 연어 아가씨에게 홀딱 반해버렸답니다. 얘야, 너는 어디에 사는 누구야? 그리고 어떤 사연으로 길 가는 사람들에게 샘물을 떠주는 것이냐? 저는 염라대왕의 셋째 딸 연화공주입니다. 얼굴도 아름다울 뿐더러 목소리 또한 아름답구나. 저는 큰 죄를 지어서 염라국에서 쫓겨났답니다. 인간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4천일 동안 하라는 아바마마의 분부가 계셔서 목마른 길 손님들에게 샘물을 떠드리고 있사옵니다. 오늘부터 그 일을 당장 집어치우고 나와 함께 사는 게 어떠냐? 사또는 연어 아가씨를 둘째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었답니다. 아니되옵니다. 저희 죄를 용서받으려면 아직도 1000일이나 남아있지요. 소녀를 다시 옹달샘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사또는 연어 아가씨를 옹달샘으로 보내주고 포졸들을 시켜서 연어 아가씨를 지키게 하였답니다. 1000일 동안 기다렸다가 자기 아내로 만들 작정이었지요. 사또는 1000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짓 차림의 초라한 나그네 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며 길을 가다가 멈추었어요. 아가씨, 죄송하오나 저에게도 물 한 바가지 주실 수 있습니까? 연어 아가씨는 나그네 총각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쏠렸지요. 옷차림은 보잘것없었지만 생김새는 기공자 같았답니다. 연어 아가씨는 방긋 웃으면서 나그네 총각에게 물을 떠주었어요. 나그네 총각은 물을 단숨에 마시고 나서
잘 마셨소.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드릴 게 없으니 이거라도 받으십시오. 나그네 총각은 품 속에서 옥 바가지 하나를 꺼내 연화 아가씨에게 내주고는 성큼성큼 산 고개를 넘어가 버렸답니다. 그런데 연화 아가씨는 깜짝 놀랐어요. 옥 바가지에 담긴 물에서는 향긋하고 싱그러운 꽃향기가 풍겼답니다. 연화 아가씨는 자꾸자꾸 옥 바가지로 물을 떠 마셨지요. 옥 바가지로 물을 떠 마신 연화 아가씨의 가슴 속에는 성도 이름도 모르는 나그네 총각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그네 총각이 준 옥 바가지로 물을 떠주었어요. 아, 꿀맛이야. 옹달샘 물은 꿀물이네. 이번에는 여러 고을에서 샘물을 마시려고 몰려들었지요. 연화 아가씨와 옥 바가지와 향긋한 물맛은 온 나라 가득히 퍼져 왕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답니다. 어느 날 왕자님은 사또에게 옹달샘 물도 마시고 연화 아가씨도 보러 가겠다는 편지를 보냈답니다. 큰일 났구나. 잘못하다가는 연화 아가씨를 왕자에게 빼앗기겠는걸. 사또는 며칠 동안 골똘히 생각한 끝에 좋은 꾀를 생각해내었답니다. 옳지. 우리 복실이를 연화로 꾸며서 내보내자. 일이 잘 되면 우리 복실이는 왕자님께 시집을 갈 수 있을 것이요. 사또는 싱글벙글 웃었답니다. 사또는 자기의 딸 복실이를 연화 아가씨처럼 꾸며서 옹달샘으로 내보내고 연화 아가씨는 별장에 가두어 놓았지요. 왕자님, 저기 저 수양버들 앞에 서 있는 처녀가 연화 아가씨고요. 그 앞에 향내 나는 옹달샘이 있사옵니다. 사또는 왕자님을 안내했어요. 연화 아가씨, 물 한 바가지 주십시오. 물에서 꽃향기가 풍긴다면서요. 연화 아가씨로 꾸민 복실이가 옥 바가지로 물을 떠서 왕자님께 드렸답니다. 이게 뭐야? 물이 썩었구나. 이렇게 고약한 냄새는 난생 처음이야. 왕자님은 코를 감싸쥐고 옥 바가지를 내던졌답니다. 왕자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저희 집 별당에 있고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사또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싹싹 빌었지요. 어서 빨리 연화 아가씨를 데려오도록 해라. 왕자님은 연화 아가씨에게 옥 바가지를 준 나그네 총각이었어요. 나그네로 꾸민 왕자님이 온 나라 안을 떠돌아다니다가 연화 아가씨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대궐로 돌아온 왕자님은 연화 아가씨를 그리워하다가 그 고개로 찾아온 것이었어요. 왕자님, 큰일 났습니다. 분명 연화 아가씨를 별당에 가두어 두었는데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연화 아가씨의 모습은 영영 찾을 길이 없었답니다. 왕자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하얀 옷을 입은 연화 아가씨가 빨간 피를 흘리면서 나타났지요. 왕자님, 저는 별당 앞에 있는 못 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울고 있었어요. 연화 아가씨, 누가 아가씨를 죽였소? 똘베 마을에 사는 똘베라는 더벅머리 총각이 별당 문을 부수고 방으로 뛰어 들어와서는 저를 업어가려 하기에 뿌리쳤더니 저를 돌로 때려서 연못 속에다 내던졌습니다. 왕자는 꿈에서 깨어나 별당 앞 못으로 나가보았답니다.
아니, 저건 웬 꽃이냐? 별당한 못 속에는 나그네 총각, 즉 왕자님이 준 옥바가지 모양과 같은 빨간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지요. 왕자님은 자기를 그리워하던 연화 아가씨의 넋이 자기가 준 옥바가지 모양으로 핀 것이라고 여기고 그 꽃을 연꽃이라고 불렀답니다. 괴물을 물리치고 처녀를 얻은 용감한 사내. 어느 마을 시골에 자식이 없는 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여유 있게 살면서 걱정이 없었으나 자식이 없어 쓸쓸하였지요. 이미 그들의 나이가 40이 넘어서 자식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날도 남편은 밭으로 밭을 갈러 나가고 부인은 남편을 위하여 집에서 점심을 준비하였어요. 남편이 밭에서 부지런히 밭을 가는데 부인이 점심을 가져왔지요. 부부는 맛있게 점심을 먹었답니다. 그날은 부인이 술도 한 병 가지고 와서 남편은 반주로 술을 한 잔 마셨답니다. 식사를 끝낸 남편은 점심 그릇을 치우게 하였는데 부인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다시 남편에게로 왔답니다. 당신이 마신 술병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술병을 들고 왔지요.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아주 작은 아이가 들어있었답니다. 병 밖으로 꺼내자마자 갑자기 커졌는데 아주 귀여운 아기였어요. 아기는 그들 부부의 눈 앞에서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에는 아주 큰 소년이 되어버렸지요. 두 부부는 아기를 얻지 못하여 걱정하던 참이라 다행이라 생각하여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 병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름을 병둥이라 지었지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그 아이가 너무 몸집이 크고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었답니다. 보통 사람이 먹는 밥의 10배는 먹었지요. 그러면서도 항상 배가 고프다고 야단이었답니다. 아들을 얻게 되어 좋아하던 그들 부부는 이제 양식이 걱정되었지요. 여유 있었던 살림이었지만 그 아이가 들어온 후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었답니다. 아이는 어느새 청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힘도 장사였지요. 그러기에 그들 부모는 더더욱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상한 눈으로 병둥이를 보기 시작하였답니다. 어느 날 병둥이는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하였어요. 소자가 부모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아무 일 없이 이 집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상 떠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섭섭하기 그지없었으나 그렇다고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어 부부는 그 아들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집에서는 떠나는 아들을 위하여 그동안 배불리 먹어보지 못한 밥이나 마지막으로 실컷 먹어보내려고 잔치를 벌였지요. 잔치가 끝난 후 병둥이는 갈 곳을 정하지도 않은 채 집을 나왔답니다. 병둥이는 무작정 걸었어요. 배가 고프고 다리도 아팠으나 그렇다고 길가에서 잘 수도 없는 일이여 힘을 내서 걸었지요. 그렇게 걸어가 보니 저 멀리에서 불빛이 보였답니다. 마을이 아닌 것 같은데 불이 보이는 것이 이상하였으나 불을 보니 반가움이 일었지요. 다가가 보니 따로 떨어진 큰 기와집이 한 채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이질 않았지요. 지나가던 사람인데 하룻밤 묵어갑시다. 그는 대문을 흔들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무리 대문을 흔들어도 대답이 없었지요. 그래도 대문을 계속 두드렸지요. 그제야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대문이 열렸답니다. 나타난 사람은 아주 예쁜 처녀였어요. 병둥이는 쑥스러웠으나 사정을 하였답니다. 처녀는 한동안 병둥이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병둥이는 여자를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하룻밤 묵어 가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곳에 계시면 위험한 일이 닥칠 것입니다. 처녀는 이 집안의 사정을 자세하게 말하였어요. 밤이면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서 집 식구들을 잡아가곤 하였는데 오늘 저녁에는 바로 자기가 잡혀갈 차례라는 것이었지요. 그동안 집안 식구들은 모두 잡혀가서 틀림없이 모두 죽었을 거라고 말하면서 처녀는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답니다. 울지 마시오. 내가 그 괴물을 잡아줄 테니 안심하고 있어요. 병둥이는 우선 처녀를 안심시켰지요. 그리고 집 안을 뒤져서 예전에 쓰던 칼과 활을 찾아내었답니다. 처녀가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병둥이는 칼과 활을 손보았답니다. 저녁을 마친 다음 병둥이는 졸음을 참으며 대문 뒤에 숨어서 괴물을 기다렸지요. 몽둥이와 칼과 활을 옆에 놓고 눈을 부라리고 기다렸답니다. 자정이 지나자 우렁우렁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이 요란스럽게 흔들렸답니다. 그 다음에 툭 하니 무엇이 마당으로 내려섰지요. 가만히 보니 사람 키의 몇 배는 되는 것이 마당을 가로질러 성큼성큼 걸어왔답니다. 병둥이는 활을 겨누었어요. 괴물이 막 마루로 올라가려 할 때 활이 휑하며 괴물의 머리에 박혔답니다. 괴물의 윗몸이 비틀비틀할 때 병둥이는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어 그 괴물의 머리를 다시 내리쳤지요. 그 괴물은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답니다. 처녀가 나와서 병둥이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지요. 병둥이는 괴물을 뽕나무에 달아매고는 들어와 자리에 들었답니다. 그러고는 곧 코를 골면서 잠에 떨어졌지요. 아침이 되어 자리에 일어난 병둥이는 뽕나무에 가보았답니다. 그런데 뽕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할 괴물이 보이지 않았지요. 뽕나무 통째로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살펴보니 그 처녀도 보이질 않았지요. 괴물은 뽕나무째로 처녀를 데리고 가버린 것이 틀림없었답니다. 병둥이는 괴물을 찾기 시작하였지요. 뽕나무가 땅을 스쳐간 자국을 따라서 쫓아갔답니다. 한참 가보니 어떤 굴 앞에서 흔적이 없어졌지요. 괴물이 바로 이 굴 속에서 사는가 보구나. 그는 사람이 겨우 드나들 만한 굴을 비집고 들어갔답니다. 들어가 보니 그 굴 안에 다른 세상이 있었지요. 아주 넓은 땅에 숲이 있고 강이 있고 여러 채의 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세상에 나서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병둥이는 그 늘어선 기와집 중 제일 큰 집으로 갔지요. 그 집에는 다행히 처녀가 있었답니다. 그러나 괴물은 집을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였지요. 처녀는 병둥이를 무척이나 반갑게 맞이하였어요. 병둥이는 처녀와 함께
괴물을 죽일 계획을 세웠지요. 처녀는 오랫동안 밖에 나갔다 들여오면 그 괴물은 석 달 동안 잠을 자는데 그때를 잘 이용하면 그를 죽일 수 있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쓰는 칼이나 활로는 그 괴물을 죽일 수 없다고 하였지요. 병둥이는 숨어서 괴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답니다. 저녁 때가 되어 나타난 괴물은 저녁을 먹고는 곧장 그의 방으로 들어가서는 잠을 자기 시작하였어요. 코를 고는 소리가 꼭 천둥 소리 같았답니다. 병둥이는 살그머니 일어나 칼을 갈기 시작하였지요. 사람이 쓰는 칼로는 어림없다고 하였으나 예리하게 갈면 될 것이라고 믿어 열심히 칼을 갈았답니다. 병둥이는 한 달 동안이나 칼을 갈았지요. 그리고 괴물이 자는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괴물이 코를 고는 소리에 귀가 먹먹하였고 그 숨결에 몸이 휘청거렸지요. 병둥이는 힘을 한데 모아 준비하여 간 칼로 괴물의 목을 쳤답니다. 그러나 괴물은 한번 몸을 약관 뒤틀어 보더니 잠잠하였지요. 이번에는 가슴을 향해 칼을 내리쳤지요. 그래도 끄덕 없었답니다. 병둥이는 그 괴물이 차고 있는 칼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의 허리춤을 뒤져보았지요. 괴물의 허리춤에는 칼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괴물의 목을 후리쳤답니다. 툭 하니 괴물의 목이 떨어지더니 이번에는 그 잘린 목이 휙 하니 다시 천장에 올라가 붙는 것이었어요. 그때 처녀가 언제 준비하였는지 재를 한 가마 가져다가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괴물의 목이 잘려진 데에 뿌렸지요. 그러니 천장에 붙었다가 내려와 다시 붙으려던 그 목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병둥이는 그 괴물을 물리치고는 처녀를 데리고 세상으로 나왔지요. 처녀는 식구들의 원수를 갚은 병둥이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모두 병둥이에게 주었답니다. 결국 병둥이와 그 처녀는 서로 혼인하여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장인 어른을 속인 암행어사. 앞으로 보름 동안은 날이라고 부르지 말고 도련님이라고 부르거라. 암행어사 홍우거는 삼룡이에게 일렀지요. 그는 함경도 지방 일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집에 들르기로 하였답니다. 집에는 어머니가 홀로 계셨지요. 암행어사 따라다니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거지 노릇이나 하고. 삼룡이는 여간 불만이 아니었어요. 홍우거는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하여 함경도 암행어사로 나갔다가 모처럼 어머니를 뵈러 집에 가는 길이었지요. 어머니는 홍어사를 반갑게 맞았답니다. 후거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홍어사가 과거 시험에 떨어져 떠돌다가 돌아온 줄 알고 위로하였어요. 네 몸이 이렇게 성하게 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야. 내년이 또 있질 않느냐. 삼룡아, 인사드려라. 어머니 한양에서 만난 아이인데 마음이 착하여 데려왔습니다. 잘하였어. 아주 똑똑하게 생겼구나. 어머니의 모습으로 보아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홍어사의 마음은 찢어졌지만 참고 있었지요. 삼룡아, 여기에 있는 동안 머슴살이를 할 수 있지. 여기까지 와서 머슴을 살란 말입니까?
하라면 해야지 별 수 있습니까요? 삼룡이가 어찌 홍어사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괜히 삼룡이가 투정을 부린다는 것을 홍어사가 모를 리 없었답니다. 홍어사는 한 입이라도 주려 어머니께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삼룡이를 이웃집에 머슴을 살게 하려고 하였지요. 홍어사는 삼룡이를 데리고 선녀네로 갔답니다. 선녀는 홍어사와 정혼한 사이였어요. 홍어사의 할아버지와 선녀네 할아버지가 가깝게 지내며 사돈을 맺자고 하여 이루어진 정혼이었지요. 그런데 두 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선녀 아버지가 한양을 들락거리며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답니다. 선녀 아버지는 무남 동녀 외동딸을 권세 있는 집으로 시집을 보내어 그 덕에 벼슬을 해볼까 하는 욕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오셨어요. 도련님이 오셨어요. 선녀의 몸종인 갓난이가 호들갑을 떨며 선녀 방으로 달려갔답니다. 선녀는 홍어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가슴이 답답하였어요. 과거에 낙방하였으니 아버지가 혼인을 반대할 것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홍어사는 안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선녀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지요. 면목이 없습니다. 몸성이 들어왔으면 됐네. 나이도 아직 있고 내년이 있질 않나. 홍어사는 바깥에 있는 삼룡이를 불러 소개하였지요. 저 한양에서 집도 부모도 없는 총각을 데려왔는데 세경은 필요 없으니 데리고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똑똑하고 건강하군 그래. 선녀 어머니는 삼룡이를 마음에 들어 하였어요. 갓난아, 삼룡이를 사랑채로 안내하거라. 그리고 아씨를 좀 들라하거라. 조금 있자 갓난이가 선녀를 데리고 들어왔지요. 선녀의 어머니는 홍어사와 선녀에게 그간 사정을 이야기하였답니다. 이를 말이 있어서 그런다네. 우리 선녀와 자네와는 할아버지 때부터 정혼을 약속한 사이라 사돈 간이나 다름없이 대해왔네. 그런데 바깥 양반이 요즘 부쩍 한양 출입이 잦아지며 새도 있는 집안의 사위를 보겠다고 그러니 이 점을 알아두게나. 홍어사는 몹시 마음이 언짢았어요.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하였기에 망정이지 만약 떨어져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간 홍어사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생각하니 선녀는 마음이 아팠답니다. 선녀는 삼룡이를 통하여 홍어사에게 만나자고 전가를 보냈지요. 삼룡이를 본 홍어사는 깜짝 놀랐답니다. 너 벌써 쫓겨난 것이야? 쫓겨나긴요. 아씨께서 뒷동산에서 만나고 싶으시답니다요. 지금 빨리요. 알았다. 지금 가자꾸나. 뒷동산은 바람이 차게 불었지요. 전에 늘 만나고 나던 큰 밤나무 아래에 선녀는 갓난이와 함께 이미 와 있었답니다. 홍어사가 다가가자 갓난이는 자리를 피했지요. 절 멀리 하시는 모양이지요. 오셔도 제게 기별을 주지 않으시고요. 선녀의 말에는 찬바람이 일었답니다. 그건 내가 할 말이오. 당신 아버님이 권세 있는 집안을 좋아하시니 어디 내 꼴로 얼굴을 내밀 수 있겠소? 그러니 열심히 글 공부를 하셔서 내년에는 꼭 급제를 하시면 되잖아요. 도련님이 한양에 가신 동안 제가 얼마나 빌었는지 아세요? 홍어사의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았답니다.
내가 오해를 했나 보오. 낭자의 마음이 변한 줄 알았소. 변하긴요. 어머니도 당신을 싫어하셔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자극을 주시는 것이지요. 아버님이 한양에 너무 자주 드나드셔서 불안해요. 이러다가 언제 시집을 가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좀 기다려 보구려. 좋은 수가 있겠지. 홍 어사의 마음은 선녀의 마음보다 더 무거웠답니다. 다음날 점심때가 되자 한양에 갔던 선녀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한 채 돌아왔지요. 한양에 갔던 일이 잘 되었던 것입니다. 한양의 권세 높은 대감집과 사돈을 맺다니요. 선녀의 아버지는 목에 잔뜩 힘이 들어갔답니다. 이리 오너라. 선녀의 아버지는 마치 대감이 된 것처럼 대문 앞에서 소리를 쳤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랑채에 있던 삼룡이가 뛰어나갔지요. 뉘신지요? 어허, 이놈아, 문 열어라. 뉘시라고 전할까요? 선녀의 아버지는 집을 잘못 찾아왔나 하고 대문을 보았어요. 분명히 자신의 집인데 안에서 못 듣던 목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한양에서 대감이 왔다고 일러라. 삼룡이가 뛰어들어가 안방에 일렀답니다. 한양에서 온 대감이라니. 선녀 어머니는 삼룡이와 함께 대문으로 갔지요. 영감도원, 이제 망령까지 들었구려. 대감은 웬 대감? 어허, 이 사람 보게. 내가 대감 집에서 사주를 받아왔단 말이야. 그러니 나도 이제 대감이지. 어서 선녀를 좀 오라고 해. 그 말을 들은 선녀는 그만 정신이 아찔하였지요. 혼인 날짜까지 받았으니 싫든 좋든 혼인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선녀는 몸이 불편하다며 얼른 자기 방으로 갔답니다. 나도 이젠 벼락 감투가 떨어지고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다고. 영감의 큰 소리에 선녀의 어머니는 아무 내색을 않고 한숨을 푹 내쉬며 남편에게 물었지요. 뭐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조건이라니 내 딸을 잘 봐달라고 인사를 좀 하는 것 가지고. 그러니 얼마냐고요? 쌀 100가마니. 뭐라고요? 뭐가 많다고 그래. 거기에 비단 20피를 더 주기로 했지. 당신이 미쳤어요.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해서 뇌물을 주며 시집을 보낸단 말입니까? 어허, 모르는 소리. 그만한 새도 있는 집으로 딸을 보내면서 그만큼도 안 쓰나? 그건 그렇고 아까 그 놈은 누구야? 홍도령이 데리고 온 머슴이에요. 아니, 홍도령이 왔단 말이야. 왜 그리 놀라시죠? 내 사위 할 땐 언제고? 제 놈이 급제를 못하였으니 이제 끝장 아닌가? 남편의 말에 부인은 할 말을 잃었답니다. 같은 시간 홍어사는 늘어지게 잠을 자고 아버지 묘소에 인사하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네 장인어른이 한양에서 오셨단다. 어서 인사를 드리러 가렴. 알겠습니다. 대답은 시원스레 하였지만 영 마음이 내키지를 않았지요. 영감, 홍도령이 인사 왔어요. 없다고 그래. 없긴요. 대돌 위에 신발이 있는데요. 홍어사는 일부러 성큼성큼 마루로 올라가 안방 문을 열었답니다. 그제야 선녀 아버지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장인어른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냥 인사나 드리고 가려고요. 난 자네 같은 사위를 둔 적이 없네.
금년엔 급제를 못하였지만 내년엔 할까 합니다. 엿장수 가위 마음대로 내년이야? 홍어사는 그만 속이 뒤틀렸어요. 한양에 있는 사위감 될 대감 자제분은 급제를 하였습니까? 아니, 그 집하고 자네 집이 어떻게 같은가? 홍어사는 그만 참지 못하고 속에 있는 말을 하였지요. 세도를 얻으시려고 딸을 파시는군요. 선녀의 아버지는 덜컥 화를 내었어요. 저런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장인어른, 전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홍어사의 얼굴을 볼 수 없었으나 아마 뜨거운 눈물을 참느라 얼굴이 일그러져 있을 게 뻔하였지요. 이를 지켜본 삼룡이의 마음은 아팠답니다. 하마터면 이놈 어사 또 날있게 무슨 행패냐 하고 달려들 뻔하였지요. 영감을 언젠간 단단히 골려주리라 마음먹었지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어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속이 안 좋은 탓인지 선녀 아버지는 새벽까지 변소를 자주 들락거렸답니다. 삼룡이는 선녀 아버지의 행동을 살피다가 얼른 변소로 들어갔지요. 그는 안에서 문을 단단히 잠그고 창문으로 살짝 빠져나왔답니다. 선녀 아버지는 배를 움켜쥐고 변소로 갔지요. 세상 없이 급한데 변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답니다. 양반 체면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렸지요. 아이고 오배야. 안에 누가 있어? 어이 나오라니까. 선녀 아버지는 엉덩이를 쑥 빼고 계속 동동거렸어요. 그러다가 그만 부르륵 설사가 쏟아져 나왔지요. 선녀 아버지는 어기적거리며 사랑채로 들어갔답니다. 때를 기다리던 삼룡이가 부엌으로 달려갔지요. 부엌에는 갓난이가 아침을 지으려고 새벽같이 나와 있었답니다. 갓난아, 사랑채에서 영감 마님이 부르셔. 날?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이는 젖은 손을 앞치마로 닦으며 사랑채로 달려갔어요. 영감 마님 부르셨습니까? 인기척이 없자 갓난이는 방문을 덜컥 열었답니다. 에그머니나. 갓난이는 문을 열어둔 채 마당으로 냅다 도망쳤지요. 웬 호들갑이야. 갓난이는 마침 영감을 찾으러 마당에 나온 선녀 어머니에게 그 모습을 들키고 말았답니다. 마님, 사랑채에. 사랑채로 간 선녀 어머니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어요. 선녀 아버지가 허리춤을 움켜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냄새가 지독하게 났답니다. 영감, 이 어찌 망령입니까? 이 소문은 집 안팎으로 삽시간에 퍼졌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저마다 손가락질을 하였지요. 딸 자식을 팔아 권세를 얻으려다 천벌을 받아 망령이 들었다고 하였지요. 그러나 저러나 선녀는 몸이 달아 안절부절하지 못했답니다. 혼인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홍도령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지요. 이 일이 있은 뒤 며칠 후 아침부터 선녀네 집은 시장판이었답니다. 사돈 집에 쌀과 비단을 가지고 가는 날이었지요. 삼룡이와 하인들은 마차에 쌀을 싣고 있었답니다. 쌀이 100가만이나 되니 마차도 꽤 되었지요. 한양 길을 잘 아는 삼룡이가 길잡이가 되어 마차 행렬을 이끌고 선녀 아버지와 같이 가기로 하였답니다. 이 소식을 삼룡이에게 들은 홍어사는 마차 행렬보다
앞서 한양으로 길을 떠났지요. 마차 일행은 마침내 한강이 보이는 말죽 거리로 접어들었답니다. 마침 저녁 무렵이라 주막에서 하룻밤 묵고 가기로 하였지요. 선녀 아버지와 마부들이 골아떨어지자 삼룡이는 바삐 움직이기 시작하였답니다. 전부터 알고 지내던 주막으로 쌀 5 가마니를 몰래 싣고 갔지요. 그러고는 쌀을 모두 쏟아 놓은 다음 비어있는 쌀 가마니에 모래와 자갈을 넣었답니다. 그것들을 다시 마차에 실었지요. 일을 끝마친 삼룡이는 일행이 묵고 있는 주막으로 돌아왔어요. 결국 쌀 가마니를 바꿔치기 한 일은 이미 홍어사와 짜고 일부러 한 일이었답니다. 일행은 다음 날 한양 대감 집에 도착하였지요. 사돈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았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사돈이라는 말에 선녀 아버지는 그저 싱글벙글이었답니다. 두 사람이 술상을 놓고 주거니 받거니 할 때였어요. 대감마님, 하인이 급하게 아뢰었답니다. 저 쌀가마니 가운데 모래와 자갈이 5 가마니나 있습니다요. 사돈,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선녀 아버지는 다급하게 삼룡이를 불렀답니다. 쌀 가마니를 잘 지키랬는데 어찌된 일이야?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아마 도둑이 들어 바꿔치기 한 모양입니다. 에이, 멍청한 녀석 같으니라고. 내 그렇게 잘 지키라고 하였는데. 대감이 달려나와 애써 말렸지요. 여기는 싸움질 하는 데가 아니오. 그러니 어서 안으로 듭시다. 선녀 아버지는 분을 못 이겨 씩씩거리며 자리에 앉았어요. 대감은 은근 위로하는 척하며 말을 꺼내었지요. 걱정 마시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2배로 다시 가져다 주면 될 게 아니오. 2배라니요. 선녀 아버지는 다시 한번 놀랐답니다. 천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엿새 걸리질 않소. 그러니 5 가마니 잃은 것을 다시 주면 되지 않소. 그간 이자를 쳐서 10 가마니는 받아야지. 그제야 선녀 아버지는 후회를 하였답니다. 아무리 지체 높은 대감이라 할지라도 저런 날도도 같은 집안에 곱게 기른 딸 자식을 시집 보낼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하였지요. 사실 선녀의 아버지는 벌써 서너 차례 이 집에 왔지만 장차 사위가 될 아들 녀석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답니다. 소문에는 술주정뱅이의 망난이라고 들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대감인데 행여 그럴 리가 없겠거니 하였지요. 그런데 이 대감의 행동을 보니 자식 놈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선녀의 아버지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삼룡이는 사랑채에서 쉬는 척을 하다가 불이 나게 말죽거리 주막으로 갔답니다. 날이 벌써 오셨군요. 입 조심하라는데도. 홍어사는 삼룡이와 바람을 날리며 이 대감 집으로 갔답니다. 그러고는 삼룡이가 묵고 있는 사랑채로 들어갔지요. 홍어사는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깜빡 잠이 들었답니다. 삼룡아, 어서 내려가자.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서 홍어사는 문을 열었지요. 아니,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웬일이긴요, 장인어른. 이 집이 바로 친구의 친구 집이 아닙니까? 장인어른이라니. 난 자네 같은 사위를 둔 일이 없네. 아, 참 그러시지요. 장인어른이 아니라 대감 마님이라는 걸 잠시 잊었지 뭡니까? 홍어사는 남이 들어라 큰 소리로 말하였어요.
선녀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문을 닫고 얼른 그 자리에서 물러났답니다. 홍어사는 삼룡이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하였지요. 점심때가 되자 이대감이 선녀 아버지가 묵고 있는 방으로 찾아와 재촉을 하였지요. 쌀 가지러 안 가시오. 삼룡이란 녀석이 안 보여서요. 저희 집 종놈입니다. 하인을 데려가게요. 그 아이는 인질로 놔두고 우리 집 애를 데려가시오. 갔다가 안 오면 사람을 보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괜히 시간만 더 들잖소. 이대감은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맡긴 것을 찾는 것처럼 말하였지요. 인질이라니요. 대감께서 쌀을 맡기신 겁니까? 선녀 아버지는 참다 못해 한마디 하였답니다. 준다고 약속하였으니 그 쌀은 그때부터 우리 집 것이 아니오. 사기꾼 중의 왕 사기꾼이었지요. 쌀을 가져올 것이오. 안 가져올 것이오. 뜨거운 맛을 봐야 알겠소. 똥 싼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이대감이 더욱 큰 소리를 쳤답니다. 선녀 아버지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마음대로 하시오. 더 이상 못 가져오겠소. 이런 망나니가 다 있나. 얘들아, 어서 이 영감을 광에 가두어라. 세상에 이런 기가 찰 일이 어디 있겠어요. 홍어사는 이러한 일을 처음부터 모두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소문대로군. 홍어사는 미리 한양에 올라와 이대감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녔답니다. 이대감은 자식과의 혼인을 미끼로 벌써 여러 차례 이런 짓을 일삼으며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당한 집에서는 억울하여도 어찌할 수가 없었답니다. 홍어사는 삼룡이를 데리고 이대감 집을 나섰지요. 그날 저녁 포졸들이 무장을 한 채 이대감 집으로 몰려왔답니다. 문을 열거라. 포도청에서 왔느니라. 예, 포도청에서요? 하인이 안채로 달려가 이 대감에게 아뢰었어요. 대감은 거드름을 떨며 밖으로 나갔지요. 한편 광에 갇힌 선녀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답니다. 포도대장이 직접 나와 소리를 쳤답니다. 고얀 놈을 잡으러 왔다. 그러자 포졸들이 대감을 묶으려 하였지요. 사람을 잘못 보았다니까. 범인은 광에 있어. 어허, 아직도 네 죄를 모르겠느냐? 어서 저 대감도 아닌 대감을 묶어라. 그리고 광에 갇힌 분을 정중하게 모셔오너라. 포도대장의 명령이 다시 떨어지자 포졸들이 발버둥치는 대감을 오랏줄로 묶었지요. 대감은 소리소리들 지르며 발악을 하였답니다.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아는 것이야? 그때 다른 포졸들이 광에서 선녀 아버지를 모시고 나왔답니다. 얘들아, 이분은 장차 어사또 나리의 장인이 되실 분이니 정중히 모시거라. 어사또의 장인이 될 분이라니요. 선녀 아버지는 마치 도깨비에 홀린 것 같았답니다. 사위 될 사람은 과거에 낙방을 했는데 재산 축낼 일이 또 있는 게 아니여? 선녀 아버지는 지레 겁이 나서 엎드려 아뢰었지요. 용서하십시오. 소인은 어사또 사위를 둔 적이 없습니다. 어사또라면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요? 우린 잘 모르는 일이니 어서 타시오. 억지로 떠밀려 가만은 탔지만 걱정이 태산 같았답니다. 포도청에 와서도 이대감은 큰 소리를 치고 선녀 아버지는 기가 팍 죽어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지요. 이 모습을 본 홍어사는 안쓰러워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포도대장은 이 사람이 분명 장인이 될 사람이냐고 홍어사에게 확인을 하였지요.
천안서 온 쇠님은 고개를 드시오. 선녀 아버지는 잔뜩 겁먹은 모습으로 고개를 들었답니다. 이때 홍어사는 장인 앞으로 나아갔지요. 장인어른, 접니다. 아니, 어쩐 일로 여기에 온 것이야? 너도 무슨 잘못이 있어 잡혀온 개로구나.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을 차린 선녀 아버지는 진심으로 홍어사를 걱정해 주었답니다. 잘못이 있어 여기에 온 게 아니라 이분이 당신을 구해준 것이오. 포도대장의 말에 선녀 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포도대장이 말을 이었어요. 이분은 바로 어사또날이오. 나라 일을 하는 몸이기에 자기 신분을 밝히지 못했던 것이라오. 사기꾼 대감을 어사또나리께서 손수 재판을 하라는 상감마마의 어명이 있었사옵니다. 포도대장의 말에 선녀 아버지는 그제야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홍어사의 두 손을 꼭 잡았답니다. 그동안 내 잘못이 많았네. 장인어른, 이젠 사위로 맞아주시겠습니까? 선녀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잠깐, 그때였어요. 삼룡이가 다가오며 선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아니, 자넨 무슨 일인가? 그래, 어서 말해보게. 갓난이는 제 색시 감이 옵니다. 갑자기 포도청 안은 웃음 바다가 되었답니다. 그 뒤 홍어사와 선녀는 혼인을 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지독한 구두쇠. 옛날 어느 마을에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는 지독하고 지독한 구두쇠 할아버지가 살았답니다. 얼마나 구두쇠 노릇을 하는지 이웃 사람들조차 할아버지를 아주 싫어하였지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구두쇠 할아버지를 골탕 먹일까 하고 궁리를 하다가 좋은 꾀를 생각해냈답니다. 구두쇠 할아버지가 사는 이웃 마을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한양에 가서 팔아 그 돈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나무꾼이 있었지요. 날씨가 아주 좋은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해서 지게에 지고 한양으로 가려 하였답니다. 그런데 구두쇠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이 나무꾼을 불렀어요. 나무꾼을 부른 사람은 바로 구두쇠 할아버지를 골탕 먹이려는 사람이었지요. 여보게, 예? 잠깐이면 되니 무거운 지게를 벗어놓고 내 이야기 좀 들어보게. 나무꾼은 지게를 벗어 작대기로 받쳐놓으며 물었지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자네도 소문을 들어 잘 알겠지만 우리 마을에 지독한 구두쇠 영감이 있지 않나? 구두쇠 영감을 골탕 먹이려 하는데 자네 도움이 꼭 필요하네. 좀 도와줄 수 없겠나? 나무꾼은 구두쇠 할아버지의 나쁜 소문을 들은지라 선뜻 그러겠다고 대답하였어요. 구두쇠 마을 사람은 나무꾼에게 구두쇠 할아버지를 골탕 먹일 방법을 이러쿵 저러쿵 알려주었지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날 구두쇠 마을 사람이 구두쇠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 물었답니다. 영감님,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생각 없으세요? 구두쇠 할아버지는 귀가 번쩍 뜨였지요. 뭐라고? 돈 벌 일이 있다고? 그런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일이지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지금 국모께서 아이를 낳으려 하시는데 잘 낳지 못하여 돌아가시게 되었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국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인가?
방법이 있습니다. 지게 꼭대기에 초립을 씌워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초립을 사서 다려 먹이면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디 쉬운가? 둘이서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무꾼이 저쪽에서 지게 꼭대기에 초립을 씌워 가지고 나타났지요. 이를 본 구두쇠 할아버지는 냅다 뛰어가며 나무꾼을 불렀답니다. 여보시오. 왜 그러십니까? 지게 위에 있는 초립을 어디다 쓰려고 가져가시오? 별 필요가 없으면 나에게 파시오. 뭐라고요? 그런 말씀 하지도 마십시오. 지게꾼은 별 사람 다 보았다는 듯이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였지요. 돈을 벌 욕심에 사로잡힌 구두쇠 할아버지는 지게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며 말하였어요. 그걸 무엇에다 쓰려고 하오? 우리 형수님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이 초립을 다려 먹으면 쉽게 잘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사가지고 가는 길이지요. 그러니 저를 붙들지 마십시오. 이 같은 말을 들은 구두쇠 할아버지는 몸이 부쩍 달았답니다. 그걸 나에게 파시오. 아니,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산 것인데 영감님에게 팔아요. 어린 밤푸너치도 없습니다. 좀 파십시오. 이걸 너무 어렵게 구하여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서 길을 비키세요. 구두쇠 할아버지와 나무꾼은 한참 동안 초립을 팔아라 못 판다 하면서 옥신각신하였답니다. 그러다가 나무꾼은 못 이기는 척하며 아주 많은 돈을 받고 초립을 팔았지요. 초립을 산 구두쇠 할아버지는 얼른 초립을 바치고 많은 상금을 받을 욕심으로 부지런히 발길을 재촉하였답니다. 임금이 사는 대궐에 다다른 구두쇠 할아버지는 귀한 보물을 품에 안듯 초립을 가슴에 꼭 간직하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지요. 문지기가 얼른 막아섰어요. 네 이놈, 어떤 놈인데 대궐을 함부로 들어가려 하느냐? 구두쇠 할아버지는 당당한 모습으로 말하였지요. 국무님께서 해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쉽게 해산할 수 있는 약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국무님께서 해산을 하신다고? 정신 나간 놈이 아니냐? 어서 썩 물러가거라. 해산에 좋은 약을 가져왔는데쇼. 어허, 이놈 보게나. 세자께서 곧 왕위에 오르실 텐데 해산에 좋다고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구두쇠 할아버지는 더는 말을 못 붙이고 대궐 문 앞에서 물러나왔지요. 그리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제서야 구두쇠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에게 단단히 속았음을 알았지요. 시골 허풍선이와 서울 허풍선이. 옛날에 서울 허풍선이와 시골 허풍선이가 살았답니다. 하루는 길 가다가 둘이 만났지요. 서울 허풍선이가 허풍을 쳤답니다. 옆에 있는 개울을 가리키면서 여보게, 나는 지금 저 개울 속에 들어갔다 왔다네. 개울 속에 용궁이 있는데 말이지. 용왕 아들 장가 보낸다고 기별이 왔지 뭔가. 그래서 용궁에 가서 잔치를 잘 얻어먹고 오는 길이라네. 그러니 시골 허풍선이가 깜짝 놀라면서 아, 그게 정말인가? 나도 가봐야겠군 하더니 옷을 훌훌 벗고 다짜고짜 개울 속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풍덩 뛰어 들어가더니 한참 뒤에야 나오는데 손에 떡을 하나 들고 나와 말하였어요. 거참 잔치 잘하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상 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았던데 다 못 먹고 나왔군. 이건 자네를 주려고 들고 왔어. 하면서 떡을 건네주었답니다. 서울 허풍산이가 가만히 들어보니 헷갈리고 있었지요. 저는 허풍을 치느라고 용궁이니 잔치니 했는데 진짜로 개울에 들어갔다가 떡까지 들고 나오니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정말로 용궁에 잔치를 하나 싶어서 저도 옷을 훌훌 벗고 개울 속에 들어가 보았답니다. 들어가서 허우적 대보아도 물뿐이었지요. 한참 헤매다 보니 시골 허풍선이는 가버리고 떡만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게 떡이 아니라 떡처럼 생긴 돌이었지요. 그래서 서울 허풍선이가 한번 졌답니다. 며칠 뒤 둘이 또 길에서 만났는데 이번엔 시골 허풍선이가 먼저 허풍을 쳤지요. 여보게, 지난번 용궁 잔치는 잘 얻어먹고 왔는가? 나는 맷돌을 사러 가는 길이라네. 맷돌은 왜? 아, 오늘 아침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마루에 놔둔 맷돌이 휙 날아가 버렸지 뭔가. 그래서 새 맷돌을 사러 장에 간다네. 그 소리를 듣고 서울 허풍선이가 그만 주저앉아 펑펑 울었답니다. 왜 우느냐고 물어보았지요. 그러니 한다는 말이 그 얘기를 들으니 오늘 아침 일이 생각나서 운다네. 말도 말게. 글쎄 우리 집 거미줄에 웬 맷돌이 날아와 척 걸리더니 흔들흔들 흔들리대. 몇 번이나 흔들리나 세었는데 99,999번까지 밖에 못 세었다네. 10만 번을 못 채운 게 억울해서 운다네. 그래서 이번에는 시골 허풍선이가 졌답니다. 며칠 뒤 또 길에서 둘이 만났지요. 이번에는 서울 허풍선이가 허풍을 먼저 내놓았어요. 여보게, 우리 집 대추나무 봤는가? 키가 3천 길이나 되는데 오늘은 대추가 어찌나 많이 떨어지던지 다 주워 담으니 3만 자루나 되더군. 여기 그중 몇 개를 가져왔으니 먹어보게나. 하면서 잘 익은 대추 몇 개를 건네주었어요. 시골 허풍선이가 그걸 받아 맛있게 먹고 나서 고맙네. 그런데 그중 한 3천 자루는 내 몫일세. 하였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들어보게나. 아까 내가 고춧가루 석섬을 빻아가지고 가다가 은진 미륵 앞에서 그만 자루가 터졌다네. 그 바람에 고춧가루 석섬이 죄다 바람에 실려 은진 미륵 콧구멍 속으로 솔솔 들어갔지. 미륵님이 매워서 애취하고 재채기를 하는데 재채기 바람이 몽땅 자네 집 쪽으로 가더군. 그 바람 덕분에 대추나무에서 대추가 떨어진 것 아닌가? 그러니 나도 한 몫 가져가야지. 하였지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서울 허풍선이가 졌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